상대소득 가설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항상소득 가설을 좀 볼게요. 이따가 내용 정리를 한꺼번에 다 하고 107페이지 프리드만인데,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 이름에 좀 주목을 하세요. 이 사람은 나중에 자주 나올 사람인데, 무슨 학파야? 프리드만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학파인데, 고전 학파의 연장이다, 뭐 그렇게 한번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 프리드만은 케인즈하고 사이가 어땠을까? 별로 안 좋았어요. 맨날 싸웠어, 둘이 같이 살아있을 때. 프리드만의 그 주장 내용은 말이야, 케인즈의 내용하고 굉장히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프리드만이 나중에 자주 나올 거예요. 자, 프리드만의 주장을 볼게. 프리드만은 사람들의 소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항상소득이고 또 하나는 임시소득이에요. 그래서 Y equal YP 더하기 YT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YP의 이 P자는 이 permanent의 의미지, 영구적인이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T는 temporal의 의미야. 그러니까 임시적인 또는 일시적인 그런 뜻이에요. 먼저 YP 항상소득은 뭔가 하면, 개인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장기적인 기대평균소득, 그게 바로 항상소득이야. 이 항상소득의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어떤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 이 사람의 연봉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 당장의 소득은 3천만 원이지. 근데 그 사람 출근해 보면 회사에 자기보다 먼저 입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1년 먼저 입사한 사람, 자기보다 5년 먼저 입사한 사람, 10년, 20년 먼저 입사한 사람들 많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10년 후에, 5년 후에, 1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그 사람들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잖아. 내가 이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계속 근무한다면 아마 장래에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출근해가지고 보는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자기의 미래지, 자기의 미래. 자기의 1년 후의 미래가 막 상사한테 깨지고 있고, 자기의 5년 후의 미래가 퇴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자기의 10년 후의 미래가 지금 명퇴당할 위기에 있고, 그게 회사 생활 아니야? 조직 생활의 비애는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뻔히 쳐다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아무튼 그 회사에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이 개인은 말이야, 그 사람들을 보면 대충 1년에 얼마 버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자신의 소득은 작지만 앞으로 얼마만큼의 소득이 생길지를 대충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때 그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계속 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장기적인 평균 기대소득, 그게 바로 항상소득이야. 항상소득은 그날 따라 달랄까? 아니면은 좀 일정할까? 굉장히 일정하고 안정적이겠지. 방금 내가 얘기한 그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항상소득이 바뀌는 케이스는 뭐 그런 거겠지. 갑자기 회사 딸하고, 사장 딸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미래에 기대했던 소득이 갑자기 확 땡겨진 거지, 크게 이렇게. 아니면 회사가 망했어. 그래서 갑자기 실업자가 됐어. 그럼 어때요? 항상소득이 갑자기 확 바뀌겠지. 그런 충격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쪽은 잘 변하지 않을까요? 그지? 얘는 장기적으로 좀 안정된 형태를 띠요. 임시소득은 뭔가 하면 미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소득의 흐름이야.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했더니 원래 회사 규정에 그런 게 없는데 사장이 자네들 요즘 고생하네. 그러면서 좀 나누어 쓰게 그러면서 이렇게 금일봉을 줬단 말이야. 금일봉. 이 꽁돈이 생겼네. 예,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소득의 증가가 생긴 거지. 그게 임시소득이야. 아니면 어때요? 갑자기 그 부장이 와가지고 우리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모모 씨가 아주 큰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지고 소득을 조금 양보해서 그 사람을 좀 도와주자. 다 오케이 했다면 어때? 예상하지 못했던 소득에 감소가 발생한 거지. 그런 게 임시소득이야, 임시소득.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 떨어져 있다. 누군가가 흘린 거야. 그걸 내가 주웠어. 그럼 플러스에 임시소득이 발생한 거지. 길 가다가 내가 모르고 지갑을 흘렸어요. 잊어버렸어. 그 속에 10,000원이 들어있었어. 그럼 어때? 10,000원의 마이너스에 임시소득이 발생한 거야.
임시소득은 짧은 기간, 즉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생을 통틀어서 길을 가다가 돈을 잊어버릴 확률과 길 가다가 돈을 주울 확률 어때? 거의 똑같아. 회사에 출근했더니 갑자기 상사가 성과급을 줄 케이스하고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내가 돈을 지출해야 되는 케이스는 아마도 확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비슷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프리드만은 여기 있는 항상소득은 굉장히 안정된 일정한 형태를 띠지만 임시소득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가지고 0이 되는 거지. 0.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프리드만은 소비도 두 가지로 역시 구분을 했는데 항상소비와 임시소비의 합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소비는 CP, 임시소비는 C temporary. 자, 먼저 항상소비는 뭘까? 그럼 이제 쉽지. 뭐 어떤 게 항상소비야? 어떤 사람이 일생을 통틀어서 소비하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장기적인 평균 소비. 여기 바로 임시소비, 아니 항상소비죠.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 말이야. 자기가 이제 집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해봤어.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일단은 양복을 한 벌 사야 되겠다. 차를 한 대 뽑아야 되겠지. 그럼 돈이 한 이 정도 들어가겠네. 결혼을 해야 되겠죠. 결혼 비용이 이만큼. 집장만 해야지. 돈이 이만큼. 애 출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만큼. 양육해야 되겠지. 육아, 출산. 그만큼. 또 교육시켜야 되겠지. 교육비 이만큼. 다 장성하면 이렇게 결혼시켜야 되잖아. 결혼 비용이 이만큼. 또 노후 대책비로 이만큼. 아, 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의 소비가 발생했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뭐야? 항상소비야. 즉 항상소비란 어떤 사람이 일생을 통틀어서 소비하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장기적인 기대 소비. 이게 바로 항상소비. 임시소비는 뭘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소비의 변동이야.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하다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동네 꼬마 애들이 야구를 하는데 내가 야구공에 맞았어. 이렇게 여기가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약국에 가가지고 밴드를 사서 붙였어. 뭐야?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임시소비의 증가시. 또는 뭐 D칼 하나 사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모델이 좋을까 막 알아봤더니 뭐 A라는 회사에서 나온 X라는 제품이 좋아. 요렇게 생긴 거야. 내가 요걸 사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나 하나? 뭐 이게 한 30만 원 하더라. 예를 들어서 이거 살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저녁에 가게가 사야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지. 저녁에 만나자. 그래서 그 친구를 먼저 만났어. 만났더니 나 유학 간다. 또는 뭐야? 나 군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한테 뭘 주고 싶다. 그래서 이 디카를 주는 거지. 내가 산지 사흘 됐는데 말이야. 너한테 뭘 주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다. 잘 받아라. 안녕. 그리고 간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갑자기 마이너스의 임시 소비가 발생한 거지. 그렇지. 근데 어때요? 얘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거지. 그치? 이건 본인이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항상 소비도 어떻게 했어? 좀 장기적으로 안정된 그런 형태를 띌 거고 임시 소비는 미처 예상하지 못할 텐데 잘 봐. 경제 전체적으로 누군가가 갑자기 돈을 쓸 일이 생길 케이스하고 경제 전체적으로 갑자기 누군가가 돈을 쓸 일이 줄어드는 이득을 보는 그런 케이스하고는 어때? 확률이 거의 비슷할 테니까 프리드만은 임시 소비는 얘는 경제 전체적으로 0이다. 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하에서 말이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하면 프리드만에 따르면 항상 소득이 변하면 항상 소비가 변해요. 그런데 항상 소득이 변한다고 해서 임시 소득이 변하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얘는 소득에 의존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소비야. 그 다음 임시 소득이 변하면 항상 소비는 변하지 않아요. 임시 소득이 변했다고 해서 임시 소비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프리드만이 주장하는 내용이야. 즉 소득을 항상 소득과 임시 소득, 소비를 항상 소비와 임시 소비로 나눌 때 소비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케이스는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프리드만에 따르면 여기 봐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케인즈 배울 때는 케인즈는 어떻다고 배웠어요? 케인즈는 C 이퀄 C0 더하기 스몰 c 곱하기 y 마이너스 t 이렇게 배웠는데 케인즈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 소득이 항상 소득이건 임시 소득이건 그런 구분 안 하지. 소득이 증가하면 무조건 곱하기 C의 비율로 소비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런데 프리드만에 따르면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소득이 아니고 항상 소득이냐 임시 소득이냐로 먼저 구분한 다음에 소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소득은 뭐야? 항상 소득의 변화뿐인 것이야.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이 좋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복권을 한 장 샀어요. 그랬더니 10만원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 소득이 증가했지. 그런데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짜리 소득이 증가하면 곱하기 C만큼 소비가 곧바로 증가할 텐데 프리드만 같은 경우에는 뭘 따져본단 말이야. 앞으로 내가 복권을 사는 족적 늘 10만원에 당첨될 거라고 예상한다면 어때? 앞으로의 장기적인 소득도 10만원 증가하겠지.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만원이라는 복권 당첨이라는 이 일은 이 일생을 통틀어서 몇 번 생길까 말까 한 그런 일이잖아. 그치? 따라서 프리드만의 경우에는 복권 당첨은 뭐로 보는 거야? 임시소득의 증가일 뿐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소비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프리드만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반드시 그 소득이 어떤 소득이어야만 항상 소득이어야만 소비가 증가하고 임시소득의 변화의 경우에는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 아까 10만원짜리 복권 당첨됐을 때 케인즈 같으면 소비 증가하는데 프리드만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증가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럼 그 10만원 당첨된 복권 금액 뭐 합니까? 저축하겠지. 맞지? 따라서 임시소득이 증가하면 프리드만의 경우에는 소비가 증가하지만 케인즈의 경우에는 소비가 증가하지만 프리드만의 경우에는 뭐가 증가하는 거야? 저축률이 증가하는 거야. 저축률이.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겠어? 여기에 C, 여기에 Y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소비, 단기적으로는 이런 소비의 그림이 나올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참고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장기의 평균 소비 성향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프리드만의 경우에 장기의 평균 소비 성향. 장기의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구합니까? 소비를 소득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런데 소비는 뭐랑 뭐의 합이야? 항상 소비와 임시 소비의 합이고 소득도 항상 소득과 임시 소득의 합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 장기적으로 볼 때 프리드만은 뭐라고 그랬어? 임시 소득은 언제나 0이라 그랬지. 예, 그러니까 얘는 제로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장기든 단기든 경제 전체적으로 임시 소비는 언제나 제로니까 따라서 프리드만의 경우에는 장기의 평균 소비 성향은 YP분의 CP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M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M, 즉 요게 장기의 평균 소비 성향이 되는 거고 요 곡선이 장기의 곡선이 되는 거야. 소비 곡선이. 그 다음 문제는 단기인데 단기의 평균 소비 성향을 좀 보면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호황인 경우하고 불황인 경우 두 가지가 있겠지. 그치? 먼저 단기의 평균 소비 성향은 소비를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얘는 항상 소비와 임시 소비, 얘도 항상 소득과 임시 소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경제 전체적으로 임시 소비는 어때? 임시 소비는 경제 전체적으로 0이야, 그지? 그런데 봐. 이제 단기니까 임시 소득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호황이야. 여러분 호황인 경우에는 예기치 못했던 소득 증가가 많이 발생할까? 소득 감소가 많이 발생할까? 소득 증가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할까? 왜냐하면 잘 봐.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야. 오늘 출근했더니 갑자기 사장이 막 기분이 좋아. 물건이 굉장히 잘 팔렸어. 너네들 고생했지. 자, 성과급. 이렇게. 그 다음에 장사가 막 잘 되니까 갑자기 늘 거래하던 거래선에서 말이야. 주문을 막 2배로 해. 갑자기 소득이 2배로 증가했죠. 또 옛날에 돈 떼어먹고 도망갔던 사람이 전화가 왔어. 그때 미안했어. 요즘 호황이라서 내가 사업이 좀 돼. 이제 갚을게. 돈으로 갚아요. 어때? 포기했던 돈이 막 생긴단 말이야. 그런 일이 막 생기니까 호황이면 단기적으로 임시소득이 이렇게 증가해버려. 그렇겠지. 그런 말이야. 우리가 아까 전에
장기의 평균 소비 성향을 우리가 이걸 M이라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보니까 YP분의 CP였단 말이야. CP. 그러면 요 크기하고 요 크기하고 어디가 더 커? 이쪽이 더 크겠지. 맞아?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단기적인 평균 소비 성향은 장기적인 평균 소비 성향보다 더 기울기가 크단 말이야. 어떤 경우에? 호황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지금 현재 기준이 되는 소득이 Y0인데 호황이니까 이것보다 소득이 커야 돼, 작아야 돼? 더 커야 되겠지. 호황인 경우에는 과거보다 갑자기 소득이 커지는 거야. 이때는 단기의 평균 소비 성향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겠지. 요 기울기가 뭐보다 작단 말이야? 장기의 평균 소비 성향보다 더 작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 불황인 경우는 한번 볼까요? 불황인 경우에 단기의 평균 소비 성향은 C 나누기 Y일 텐데 얘는 CP 더하기 CT 나누기 YP 더하기 YT에서 아까 얘기했지. 경제 전체적으로 임시 소비는 제로.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불황이야. 불황이면 예기치 못했던 소득의 증가와 감소. 뭐가 더 많이 발생해? 감소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지. 멀쩡하게 거래하고 있던 사람이 돈 떼어먹고 막 도망가고, 예. 늘 갚아왔던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잘 됐던 사업이 망하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다면 장기적인 평균 소비 성향, 즉 M, 얘는 어떻게 구했어? YP분의 CP였는데 이것보다 이쪽이 더 커지는 거지 이렇게. 그치? 즉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제가 불황이 되면 소득이 Y2로 감소하겠죠. 이게 이제 경제 불황인데 불황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소비 성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지 이렇게. 장기적인 평균 소비 성향보다. 그래서 요와 같은 논리로 뭘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장기와 단기의 소비 곡선을 설명할 수가 있다. 즉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아까 우리가 케인즈 배울 때 말이야. 케인즈에 따르면 소비는 기초소비 더하기 가처분 소득의 일정 비율 이렇게 되는데 아까 봐. 기억나지? 케인즈한테 조세를 깎아줬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최근에 국내 경제가 너무 침체를 겪고 있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좀 개선시킬 목적으로 올해 소득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소득세율을 깎아주면 조세가 감소하겠지. 조세가 감소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테니까 케인즈의 경우에는 정부가 세율을 깎아주면 소비가 곧바로 증가할 거란 말이야. 이제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경제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쓰기로 했다. 자, 마음대로 써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세금을 깎아줬으니까 소득은 증가하겠지. 근데 증가한 소득이 이걸까를 따져볼 거 아니야. 프리드만에 따르면 만약에 정부가 올해도 깎아주고 내년에도 깎아주고 내후년에도 깎아주고 앞으로 쭉 계속 소득세율을 깎아준다면 이번에 소득세율의 감소는 자신의 뭐의 증가야? 항상소득의 증가라고 보겠지만 정부가 소득세율을 인하시켜주는 정책이 올해에만 특별하게 해주는 정책이라면 그러한 일은 올해에만 발생하는 임시적인 소득의 증가라고 보겠지.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이런 말이 가능해요. 프리드만에 따르면 일시적인 정부의 조세 인하는 소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야. 그럼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축만 늘릴 뿐이에요. 그렇지? 따라서 정부의 조세 정책의 효과가 항상소득 가설의 경우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정부가 세율을 인하해서 개인들의 소비를 증가시키려면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어떻게 깎아줘야 돼? 영구적으로 또는 적어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깎아줘야지만 사람들이 소비 증가로 이어질 거란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예요. 됐어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생애주기 가설 모딜리아니, 브롬버그, 엔도 이런 사람들인데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새 소득은 일생 동안
가변적이지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의 소비는 일생 동안 안정적이라고 그렇게 가정해요. 다시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의 일생 동안의 소득은 굉장히 가변적이지만 사람들은 소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림으로 그려보면 가로축에 시간 T가 있고 세로축에 그 사람의 소득과 소비를 놓으면 어떤 사람이 이때 태어나가지고 이때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해. 그럼 여러분 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득은 어때? 굉장히 크게 변하지. 어릴 때는 소득이 얼마야? 거의 제로고, 그치? 그 다음에 청년기를 지나서 중량, 장년층이 되면 소득이 최대한으로 커지고, 은퇴 시기가 되면 노년기에는요, 소득이 좀 감소하겠지. 따라서 일생 동안의 소득의 크기는 이런 식의 변화를 갖는데, 이게 소득의 흐름이야. 그럼 봐. 만약에 케인즈라면 말이에요. 케인즈라면 그 당시에 소비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그 당시에 소득의 크기가 결정하니까 케인즈라면 소득이 이렇다면 소비도 어떻게 움직이겠어? 소비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지. 그게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소득은 굉장히 이렇게 급변하지만 소비는 말이야 좀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싶어요. 따라서 소비 곡선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주장해요. 요게 소비야, 소비. 즉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의 소득은 급변하지만 소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째, 인생의 초반부에는 말이야 소득에 비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싶어요. 따라서 마이너스의 저축, 즉 차입을 하는 거고, 인생의 최절정기에는 말이에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으니까 소비를 조금 적게 하고 저축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은퇴한 이후에는요 그동안의 소득보다 좀 더 높은 소비를 이렇게 하는 거야. 즉 저축한 걸 먹고 사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일생을 통틀어서 자기가 벌어들인 것과 자기가 소비하는 크기가 같다면 이 마이너스의 저축의 크기하고 플러스의 저축의 합이 같은 거지, 그치? 이해가십니까? 결국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뭘 강조하는 거야? 소득은 급변하지만 소비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가정합니까? 필요한 때마다 얼마든지 차입이나 저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내용을 펼쳐요.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 봐요. 여기 있는 노란색이 뭐야? 그 사람의 일생에 걸친 소비의 흐름이야. 그럼 만약에 정부가 이 소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 있는 흰색의 소득 곡선 자체를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케인즈에 따르면 소비는 그 당시의 절대적인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특정 시점에 소득을 변화시켜주면 그 시점의 소비가 곧바로 바뀐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 시점에 말이야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가지고 요 소득을 조금 이렇게 높였어. 그렇다고 해서 이 노란색의 전체적인 크기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노란색의 소비를 바꿔주려면 뭘 바꿔줘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흰색의 소득 전체를 이렇게 바꿔줘야지. 그래야지 소비가 이런 식으로 증가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정부가 일시적으로 개인들의 소득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그 사람의 장기적인 소비 행태를 바꾸지 못하고, 장기적인 소비 행태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그 사람의 일생에 걸친 소득의 흐름 전체를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생애주기 가설을 다른 말로 우리가 평생소득 가설이라고 부르는 것이야. 평생소득 가설이란 말은 어떤 사람의 소비를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당시의 소득이 아니고 평생 동안의 소득의 흐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좀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두 가지로 또 소득을 구분하죠. 그래서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말이야 특정 시점에 T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소비는 말이야 T 시점의 근로소득과 T 시점의 자산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변수를 뭐로 썼나? A하고 B요? A하고
B로 이렇게 결정된다고 봤단 말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사람들의 소득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합인데 근로소득을 Y, 자산소득을 A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소득을 두 개의 구성요소로 나눴는데 아까 봤잖아. 케인즈 같으면 소득은 다 그냥 소득이지 이렇게 구분하지 않지. 그 다음에 프리드만 같은 경우에는 뭐랑 뭐로 구분해?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하는데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사람들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 사람의 특정 시점의 소비는 말이야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과 자산소득의 일정 비율의 합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다녀요.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 근데 그 사람이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 두 채로부터 매월 일정의 임대료가 수입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달에 500만 원의 근로소득 더하기 아파트로부터의 임대 수입. 그게 자산소득이 되는 거지. 자산은 뭐 부동산이라는 자산도 있고 주식, 채권, 뭐 금융상품 다 있는 거지. 그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잘 봐. 매달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자산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근로소득이 커지면 자산으로부터의 소득도 커질 수가 있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렇다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에 Y 소득, 이거 Y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옳지 않지. Y 소득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소비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사람이 근로소득이 제로야. 이게 제로야. 요게 제로이면 소비를 한 푼도 못하나? 아니지. 요게 제로더라도 어때?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발생하겠지. 그 사람의 자산이 현재 A0만큼이면 자산으로부터의 소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B 곱하기 A0가 되는 거니까 소득이 제로인 사람도 요만큼은 소비하는 거지. 근로소득이.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증가하면요. 추가적인 소비는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겠지. 이게 단기의 소비 곡선. 요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요 기울기가 요게 A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의 지금 현재 근로소득이 Y0라면 그 사람의 총 소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C0는 A 곱하기 Y0 더하기 B 곱하기 A0 요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요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소득이 증가했어. Y1으로. 그럼 소비점이 어디가 돼야 돼? 이 점이 돼야 되는데 이 점에서 잘 봐요 여러분. 소득이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한 근로소득으로 뭘 더 구입할 수 있어? 자산을 더 구입할 수 있으니까 자산소득이 또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하면 자산소득도 A0에서 A1으로 증가할 거야. 예를 들어서 요 높이가 뭐야? B 곱하기 A1이 된단 말이야. 그럼 요 점에서부터 새로운 단기의 소비 곡선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처음에 이 제로점을 소비했던 사람은 이제는 이 원점을 소비하게 되는 거지. 소득이 한 번 더 증가했다. Y2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점을 소비해야 될 터인데 Y2로 근로소득이 증가하니까 자산소득도 또 증가하는 거지. 높이가 이만큼으로 또. 요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B 곱하기 A2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요게 요렇게 단기의 소비 곡선이 또 이동하면 이번에는 이 점, 이 2점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야.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근로소득이 점점 증가하면 단기의 소비 곡선이 위로 자꾸 상향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뭐야? 자산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야. 따라서 이런 점들을 묶으면 이런 점들을 묶으면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이게 롱런 컨섬션 커브, 장기의 소비 곡선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때요? 이와 같은 장단기 소비 함수를 도출하고 장단기의 서로 다른 소비 행태를 분석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장기의 평균 소비 성향이자 장기의 한계 소비 성향이 되는 거고 요 기울기,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단기의 한계 소비 성향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림 좀 복잡한데 우리 교재에 아주 그림이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생애주기 가설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뭔가 하면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소득은 급변적이지만 소비를 안정적으로 추구한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안정적인 소비 추구에는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 거야? 차입과 저축이라는 방법이 사용되는 거지. 그치? 나중에 배우겠지만 차입과 저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때요? 생애주기 가설은 설명되기가 좀 어려울 거고. 두 번째, 생애주기 가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산이라고 하는 소득을 명시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야. 다른 소비 이론에서는 자산 소득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됐네요. 그 정도 하면. 자, 그럼 이제 책을 보고 저하고 같이 정리를 좀 해봅시다. 99페이지를 좀 보시면, 여러분 98페이지에 있는 소비와 저축 간의 관계,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죠. 그치? 어렵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소비함수 이론의 발전을 볼게요. 이제 99페이지 처음에 등장한 게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이죠. 그치? 여러분 아까 생애주기 가설을 기억나십니까? 여기 이거 듀젠베리의 왜 말이 혼나가. 듀젠베리의 상대소득 가설에 따르면, 듀젠베리는 소비라고 하는 행위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소비의 상호 의존성과 소비의 비가역성.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얘기는 소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소비가 비가역적이라는 얘기는 소비를 되돌리지 못한다, 즉 가역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이야. 근데 그걸 케인즈의 주장하고 비교하면 케인즈는요 어때요? 소비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에 따라서만 결정되니까 소비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거지. 그 다음에 케인즈에 따르면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는 곧바로 감소할 수 있는 거지. 소비의 가역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99페이지의 박스를 보시면 절대소득 가설에서는, 즉 케인즈지, 주요 가정이 뭐야? 소비의 독립성과 소비의 가역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뭘 빗대는 거야? 뭐랑 비교하기 위한 거야? 상대소득 가설, 밑에 보세요. 상대소득 가설에서의 상호 의존성과 비가역성과 대비되는 개념이야. 이해가지? 그 다음에 특징, 절대소득 가설의 특징은요, 현재 소득의 절대적 크기에 의해서 소비가 결정된다. 하지만 단점도 있지. 뭘 설명 못해? 장기에서의 소비 행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 그게 어디에서 입증됐어?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 결과에서 입증이 됐지. 그래서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 결과에 장단기에 서로 다른 소비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상대소득 가설의 특징은 소비의 상호 의존성과 비가역성이야. 소비의 상호 의존성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전시 효과. 비가역성으로부터 톱니 효과가 발생되는 거지. 그렇지? 상대소득 가설의 문제점은 뭡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거야, 소비자가. 그렇지? 상대소득 가설에 따르면 소비자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까? 자꾸 남의 눈치를 봐. 내가 요만큼 소비하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내가 요만큼 소비해야 되나? 남의 눈치를 보는 거지. 또 하나, 내가 옛날에 이만큼 소비했는데 라는 그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소득 가설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합리적인 소비자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 물론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 그 다음 항상소득 가설, 프리드만이죠. 소득을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평균소득, 이 바로 뭐야? 항상소득이지. 그게 뭘 결정해? 소비를 결정해. 이 경우에 정부가 일시적으로 조세정책을 쓰면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할 수 있고. 문제점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잖아. 이게 제가 아까 전에 그 회사의 신입사원의 예를 들어서 항상소득을 설명했지만 이게 참 논리적으로 설명되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 항상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굉장히 막연한 문제죠. 그래서 항상소득의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게 바로 항상소득 가설의 문제점 내지는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생애주기 가설을 보시면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한 특징이 있다.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으로 구분했지. 그렇죠? 그 다음에 평생에 걸친 소득, 평생 소득에 의해서 그 사람의 소비가 결정된다. 여기 있잖아. 어떤 사람의 평생에 걸친 소득의 흐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소비가 결정된다. 요렇게 봤어요.
항상소득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개념이라 그랬는데 평생소득은 조금 더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고 게다가 소득을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으로 구분함으로써 항상소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애매모호함을 좀 극복했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됐습니다. 차이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1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참고에 소비에 대한 고전학파의 견해라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별표 크게 하나 치시고요.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체크만 해요.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 일단 넘기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의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 아까 다 말씀드렸고 오른쪽 페이지에 상대소득 가설. 밑에 있지? 비가역성과 상호의존성. 어렵지 않고요. 페이지 넘기시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와 105페이지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네요.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 뭘 설명하는 거야? 전시효과.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톱니효과 설명하는 그림이야. 다 읽어보시면 돼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따르면 소비함수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별거 아니야.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상대소득 가설의 소비의 비가역성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쉬운데 소득이 감소할 때 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 얘기 했지.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참고에서 그림으로 본 APC와 MPC 이건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총이 주어지면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총 곡선의 한 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한계값은요. 접선의 기울기 그 얘기야. 그지? 읽어보세요. 107페이지에 항상소득 가설 페이지 넘기시면 108페이지에 임시소비와 임시소득 해가지고 장단기 소비함수 설명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시사점과 한계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게. 항상소득 가설의 시사점과 한계지. 1번 케인즈가 주장하는 단기적인 재정정책은 즉 조세를 깎아주거나 하는 정책은 임시소득의 변화일 뿐이지. 그지? 누구에 따르면? 프리드만에 따르면. 따라서 케인즈가 주장하는 단기적인 조세정책은 효과가 발생할 리가 없다. 이게 프리드만의 주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소득 가설에서는 소비함수가 비대칭적이라 그랬지. 하지만 항상소득 가설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단점은 뭐야? 이 항상소득 가설의 문제점은 바로 이거야. 여기는 이 항상소득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이거냐 이거냐로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다가 하나만 더 쓰세요. 그래서 임시소비에 대한 설명 부족이라고 한번 쓰세요. 네 번째에서 임시소비에 대한 설명 부족. 여기는 이 임시소득의 개념도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됐습니다. 밑에 있는 신축연구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애주기 가설 쭉 읽어보고 112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에 차입제약과 소비.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야. 여기 보면 여러분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소득은 일생 동안 이렇게 급변하는데 소비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소득이 적을 때에는 돈을 차입하고 소득이 많을 때에는 돈을 저축해서 저축과 차입을 분산시켜가지고 일생 동안의 소비 흐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생애주기 가설의 주장인데 만약에 이때 이 사람이 소득이 적은데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안 빌려줘. 그럼 어때? 소득에 따라서만 소비할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차입제약, 이른바 차입제약 또는 금융제약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생애주기 가설의 주장은 잘 설득력이 없어져요. 자, 다시 차입제약이 존재하면 누구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가? 그렇지. 케인즈의 주장이 설득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야. 왜? 케인즈 주장이 뭡니까? 여기 있잖아. 소비는 그 당시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에만 의존한다. 즉 돈을 빌릴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 사람의 현재의 소비 수준은 현재의 소득 수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차입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크게 존재하잖아. 그렇지? 여러분 담보 없거나 신용 없으면 돈도 못 빌리잖아.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누구 말이 좀 더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케인즈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차입자액이 크다면, 그치? 하지만 차입자액이 없어. 자유롭게 돈을 융통할 수가 있다면 이 생애주기 가설이 훨씬 더 설명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밑에 보시면 유동성 자산 가설이라고 해가지고 토빈의 주장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지금 하지 않고요. 나중에 우리가 부의 효과를 설명할 때 그때 한꺼번에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별표만 좀 쳐주세요. 요건 지금 설명할 성격이 아니야. 됐습니다. 그 정도 보고 113페이지에 보시면 랜덤워크 가설 해가지고 홀에 합리적 기대에 따른 소비 이론 나오는데 이건 정말로 여러분 참고로만 봐. 참고로만. 여기 있는 랜덤워크 이론은 참고로만 보세요. 참고로만. 자, 어떤 건가 하면 랜덤워크 가설은 랜덤워크이 뭐야? 랜덤워크이?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랜덤워크는 갈짓자 보행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는 임의 보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갈짓자 보행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 길을 걸을 때 갈짓자로 걸어. 이렇게 누구야?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 여러분 술이 많이 취한 사람 세워놓고 말이야. 자, 앞으로 걸어보세요 하면 왼쪽으로 걸을까 오른쪽으로 걸을까? 똑바로 잘 못 걷지, 그치? 그치? 술 취한 사람이 왼쪽으로 걸을까 오른쪽으로 걸을까? 잘 알 수가 없잖아. 랜덤워크 이론, 소비에 관한 랜덤워크 이론은 현실에서 사람들의 소비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 또는 불가능하다. 이걸 강조하는 시각이야. 즉, 잘 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내용이 이런 거야. 여기 있는 절대소득 가설, 여기 있는 상대소득 가설, 항상소득 가설, 생애주기 가설은 다 뭘 하기 위한 목적이야? 현실에서 사람들의 소비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야. and 덧붙여가지고 장차 미래에 이 사람들이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이죠. 아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쿠즈네츠의 실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한다 그랬어? 사람들은 소비가 있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소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소비할 것이다 라고 이론을 정립한 다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 사람의 장기와 단기의 소비 행태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측. 그런데 이 소비의 랜덤워크 이론에 따르면 장차 그 사람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어떻게 증가할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말 그대로 임의 보행을 하는 것이니까. 자, 책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개요는 말이야. 홀의 랜덤워크 이론은 사람들이 항상소득 가설에 의해서 소비를 결정하되 미래에 대한 항상소득 가설의 기대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대하는 거야. 합리적 기대라는 건 뭔가 하면 미래를 예상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이쪽 페이지에 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더라도 처음 듣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 합리적 기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합리적 기대는 한 2주 후에 배울 텐데 그때 합리적 기대를 배운 다음에 다시 이쪽 파트를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그 페이지 하단에 합리적 기대라는 것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좀 같이 읽어봅시다. 합리적 기대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미래를 예상할 때 어떻게 예상하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리적 기대야. 쉽게 얘기하면 합리적 기대는 사람들의 미래 예상 방식이야. 합리적 기대란 사람들의 미래 기대 방식이에요. 두 번째, 합리적 기대 하에서는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미래를 예상하므로 체계적인 예상 오차는 발생하지 않아. 즉 확률적으로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3번,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발생하면 그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지금은 가슴에 전혀 와닿지가 않지.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울 거야. 지금은 그냥 맛배기로만 이해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봐. 그러면 합리적 기대는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미래를 예상할 때 지금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상하는 거야. 따라서 이 사람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그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외부적인 충격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미래를 아주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래를 예상하는 과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 그 미래에 대한 예상이 깨질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요걸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몰라도 되는데 말이야.
랜덤워크 가설. 얘는 항상소득 가설에다가 합리적 기대의 개념을 첨가시킨,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한번 봐,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여러분들의 항상소득을 예상했어. 잘 봐. 2005년도에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일생을 통틀어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예상을 해봤어. 그랬더니 기대 예상소득이 나왔지. 그게 바로 뭐야? 항상소득이야. 여러분 잘 봐요. 항상소득은 2005년도의 항상소득은 2005년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야? 그거 아니지. 그게 아니고 2005년도의 항상소득은 여러분들이 2005년도에 가만히 방에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앞으로 이 정도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한 기대소득이야. 기대소득. 예상소득이지. 그지? 이 예상소득이 크면 소비를 미래에 증가시킨 게 아니고 2005년도 지금 그냥 증가시킨다 그런 뜻이지. 그치? 2005년도에 항상소득이 이렇게 결정되면 2005년도에 그 사람의 항상소비가 결정되는 거야. 그치? 2006년도가 됐어요. 그 사람의 항상소득이 2005년도하고 변함이 없어.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2005년도에 내가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예상해본 거하고 2006년도에 내가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고 예상해봤더니 차이가 없어. 이게 만약에 같아. 그럼 이 사람은 2006년도에도 소비를 결정할 텐데 이 소비는 2005년도하고 같겠지. 맞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007년도에도 나의 소득이 얼마나 될까를 예상했어. 그런데 만약에 2007년도에도 2006년도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뀌지 않았어. 똑같아. 그럼 역시 2007년도에 소비를 결정함에 있어 얘네들이 다 같을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야. 회계사 시험 준비 1년차. 자, 올해 회계사 시험을 딱 준비했어. 아니, 작년에 회계사 시험을 딱 이제 시작했어요. 아, 내가 지금은 소득이 없지만 앞으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법인에 들어가면 얼마를 벌 수 있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아, 난 앞으로 이 정도의 소득이 생길 것 같다라고 기대를 했어. 그래서 요만큼 소비했어요. 2006년도가 됐지? 회계사 시험 준비 2년차. 아직 합격했어 안 했어? 합격 못했어. 여전히 미래를 프라미스하게 기대만 하고 있는 거지. 기대해보니까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나의 미래는 굉장히 프라미스해. 그래서 난 이 정도의 소득을 벌 것 같아. 그러면 역시 어때요? 그때도 그만큼 소비하는 거야. 2007년도에 시험에 떨어졌어. 3년차. 그래가지고 또 계속 공부합니다. 한번 실패를 했지만 말이야. 여전히 나는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도 여전히 이만큼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2007년에 있어. 2007년에 우리는 말이야 2005년과 2006년과 똑같은 미래 소득을 기대하고 있어. 그러면 2007년도의 소비도 2005년과 2006년과 똑같겠지. 이제 이 사람이 2007년도에 미래를 예상했잖아. 나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얼마만큼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있는 시점은 몇 년도야? 2007년이야. 2007년도에 내가 얼마만큼의 2008년도에 소득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2008년도쯤에는 어때요? 합격할 것 같아. 합격. 진짜. 그러니까 이때 처음 공부해가지고 1차 붙고 2차 떨어졌지만 그 다음 해에 유예로 말이야 이제 최종 합격할 거라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때나 나는 회계사 시험을 합격할 거라는 기대하에 소득 수준을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봐. 2007년도에 나의 2008년도의 상황을 나는 기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 그치? 내가 2007년도에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가지고 2008년도에 나의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합격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합격한다라는 이 기대는 이때도 하고 있고 이때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소득은 어때? 이때와 다 같겠지. 그렇다면 아마도 2008년도에 나의 소비도 얼마만큼일 거야? 이때랑 같은 수준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요. 이제는 유예도 떨어졌고 말이야. 더 이상 회계사 공부를 할 어떤 뭐 자신감 같은 게 없어져가지고 내가 시험을 포기했어.
시험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만한 기업체에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했어. 그럴 수 있잖아.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지? 그런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합격 이후의 소득보다 소득이 더 줄어. 그렇다면 실제로 2008년도에 소득은 이때 예상한 것보다 더 작아지겠지. 그러면 2008년도에 소비도 더 작아질 거란 말이야. 그럼 봐. 요걸 가리고 2007년도의 시점에서 아직 내가 합격 불합격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2008년도의 소득을 기대하니까 여전히 2007년도하고 같은 합격했을 때의 기대 소득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나는 2008년도의 소비가 이때랑 같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미처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나는 정말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어. 그런 상황은 내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지. 그 바람에 나의 소비가 이렇게 2008년도에는 감소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요 시점에 이러한 상황을 내가 미리 예상하는 것은 어때? 이건 불가능한 거지. 또는 이 상황은 적어도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야. 즉 2007년도에서 봤을 때 2008년도에 그럼 여러분 봐. 이건 어때요? 만약에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합격을 했어요. 2008년도에 실제로 합격을 하고 말이야. 또 뭐가 있어? 합격하고 덧붙여서 내가 로또에 맞았어. 로또에 맞고 덧붙여가지고 요즘 여학생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남자가 누구야? 남자 배우 누가 제일 인기 있어? 장동건이야 원빈이야? 하나만 골라봐. 장동건이야? 장동건이래요. 장동건하고 결혼했어요. 장동건 돈 많잖아. 없나? 예.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막 생겼어. 그럼 어때? 2008년도에 나의 실제 소득은 더 크게 증가하고 실제로 소비는 더 크게 증가했겠지. 자 봐. 2007년도 당시에 2008년도가 되면 내가 이런 길을 걸을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소비 이론에서는 이와 같은 미래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함수의 그림으로 다 예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랜덤워크 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똑바로 3년간 소비라는 길을 걸어왔어. 근데 2008년도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쪽으로 비트를 할지 오른쪽으로 비트를 할지를 미리 예상하는 것은 거의 어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야. 따라서 우리가 2007년도에 2008년도의 소비를 예상하면 뭐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어? 아마 올해하고 같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즉 T라고 하는 시점의 소비는 T-1기의 소비하고 같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밖에 예상하지 못해. 하지만 여기에는 어때? 오차가 있는 거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일종의 오차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비의 랜덤워크 이론은 이와 같은 소비 함수를 주장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특정 시점의 소비는 그 전년도의 소비하고 기본적으로 같다고 밖에 예상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바뀔 수가 있는 변수도 있지. 이건 뭐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정보의 충격,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 이 예상이 깨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결론 내리면 랜덤워크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미래의 소비 행위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에 예상한다면 미래의 소비는 뭐랑 같은 거야? 지금 현재의 소비 또는 그 전의 소비하고 같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건 기존의 소비 함수 이론을 다 어떻게 보는 거야?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이론이죠.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잖아. 랜덤워크 이론은 소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가 변동이라든지 환율 변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소비의 랜덤워크 이론과 마찬가지로 환율에도 랜덤워크 이론이 있는데 환율의 랜덤워크 이론에 따르면 어떤 거야? 또는 주가의 랜덤워크 이론은 주가의 변동은 미리 예상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미래의 주가는 뭐야? 지금 현재 주가하고 같을 거라고 밖에 예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실험 같은 것도 있잖아.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식 투자 전문가, 몇 명이 됐대? 몇 명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원숭이 있지, 원숭이. 원숭이를 섞어가지고 주식 투자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식 전문가들은 주어진 상황 하에서 막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말이야. 아, 이때는 이 주식을 사고, 이때는 이 주식을 팔고, 이렇게 막 이제 게임을 하는 거고, 원숭이 앞에 말이야. A 기업, 편말 하나, B 기업, C 기업,
D 기업 이렇게 편말 갖다 놓고 원숭이 보고 걸어가서 아무거나 잡으라 그러는 거야? 원숭이가 막 걸어가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원숭이가 어디로 걸어갈지 알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랜덤워크야, 그렇지? 원숭이가 아무거나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다가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했더니 누가 1등한 거야? 원숭이가 1등이지, 원숭이가 1등. 그런 암묵적인 내용이 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나중에 합리적 기대를 배운 다음에 좀 더 읽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114페이지에 있는 시사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115페이지에 보니까 방금 우리가 공부한 소비함수 이론이 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거 읽어보시고요. 지금부터는 뭘 볼 건가 하면 5장 투자함수론 그거 볼게요. 자, 투자함수 이론의 개요를 좀 보면 첫째, 투자란 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투자가 뭐야? 여러분, 투자, 인베스트먼트 이게 뭡니까? 투자란 자본의 변화 이게 투자지. 자본이 뭐야? K 아닙니까? 그렇지? 자본의 변화니까 투자란 델타 K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럼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근로자 100명, 기계 100대 이걸 고용해서 물건을 100개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바로 뭐야? 이 기업의 자본량이지. 그치? 이 기업이 기계를 이제 몇 대로? 기계를 200대로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자본이 증가한 크기는 얼마야? 100이 되는 거지. 맞아?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투자가 된다 그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치? 그런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변해야 되는 거야? 자본이 변화해야 되는 거야.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본은 실물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물 자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투자란 실물 자본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 주식 투자. 흔히 얘기하는 주식 투자란 뭡니까? 시장에 가서 기존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그냥 돈 주고 사는 행위. 우리가 이걸 주식 투자라고 하잖아.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실물 자본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건 간에 삼성전자의 공장에서 설비 규모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식 투자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투자가 아니란 말이야. 예. 또는 우리가 이런 거죠. 뭐 부동산 투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한 채 분양을 받았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뭐 10억이다. 근데 나는 보니까 그 아파트가 20억까지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아파트를 10억 주고 샀어. 너 퇴직금 어디다 썼니?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지. 10억을 투자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부동산 투자는 뭐야? 누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집의 그 개수가 변화하는 게 아니니까 부동산 투자 역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투자가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변해야 돼? 실물 자본이 변해야 돼. 실물 자본이. 다만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실제 투자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 예를 들어서 신규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이 발행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부동산이 설립된 경우에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존의 주식을 구입하는 기존 주식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투자라고 부르지 않는 거야, 경제학에서는. 그럼 이건 뭡니까? 기존의 주식이나 기존의 부동산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행위.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건 투기야, 투기. 인베스트먼트가 아니고 이건 스페큘레이션이에요, 스페큘레이션. 예, 투기란 말이야, 투기. 투기와 투자는 구분돼야 되는 거야, 경제학에서. 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왼쪽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1번. 투자란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재 중에서 기업이 구입하는 자본재의 총 가치를 의미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투자란 일정 기간 동안 되어 있으니까 투자는 플로우야, 스탁이야? 플로우 개념이지, 그지? 유리한 개념일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투자가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한 30%에 불과하지만, 아까 얘기했지. 투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경기 변동의 중요한 요인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밑에 투자와 자본에서 총투자의 구성 요소. 밑에 보시면 총투자는 대체 투자와 신투자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야? 여기 봐봐. 어떤 기업이 지금 기계를 100대를 고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를 200대로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이 100대의 기계 한 대당 매년 이 기계가 감가상각 되잖아, 감가상각. 그래서 매년 2대씩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교체해줘야 되는 거야, 교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어떤 회사의 기계가 100대였는데 2007년도에는 그 기계가 200대가 됐다. 그러면 기계가 증가한 총 대수는 몇 대야? 100대야, 그렇지? 근데 매년 2대씩을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새 기계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한 해가 바뀌는 동안에 총 기계가 증가한 대수는 100대지만 여기에다가 실제로 교체된 기계 대수가 있겠지. 몇 대? 2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예. 기존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기계의 교체분과 추가적으로 기계가 증가한 크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따라서 이걸 다 고려하면 기계가 증가한 대수는 총 몇 대야? 102대가 되겠지. 이걸 우리가 총투자라고 부르고 기존의 기계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이걸 우리가 대체투자 그 다음에 대체투자를 빼고 순수하게 기계가 증가한 크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순투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별거 아니지. 읽어보면 돼요. 됐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투자와 자본 간의 관계. 1번 자본이란 뭐야? 일정 시점에 경제 내에 존재하는 자본재의 양이야. 일정 시점에서 했으니까 자본이라는 말은 스탁이야 플로야? 스탁이지, 스탁. 예, 저량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대체 투자와 순투자의 합으로 총 투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밑에 투자의 종류, 투자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독립투자와 유발투자. 우리 배웠지? 알지 뭔지. 그 다음에 계획 여부에 따른 분류로 사전적 투자와 사후적 투자. 여러분 사전적으로 어떤 기업이 공장의 기계를 100대를 증가시켜야지라고 계획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기계 구입하려고 보니까 너무 기계값이 비싸. 그래가지고 100대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한 20대밖에 증가시키지 못했어. 그럼 사후적 투자는 20대, 사전적 투자는 100대. 사전적 투자와 사후적 투자가 항상 같아야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지? 당연히 다를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 그게 세 번째 있는 자본 형태에 따른 분류에다가 별표를 하나 치세요. 자, 봅시다. 한 나라의 총 투자는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을 해요. 고정투자와 재고투자야. 고정투자는 다시 주택투자와 비주택 건설투자와 내구재투자. 그 다음에 재고투자는 기말재고와 기초재고의 차이다. 이게 좀 가슴에 와닿지가 않으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봐요.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투자는 첫 번째가 설비 투자고요. 두 번째가 건설 투자. 세 번째가 재고 투자인데 설비 투자는 공장에 들어가 있는 기계 설비 얘기하는 거야. 기계 설비. 예,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또는 공장의 기계 이런 거 있지. 그게 다 설비 투자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 건설 투자는 또 두 개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건설 투자는 주택 투자하고 비주택 건설 투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택 투자란 일반 개인이 주거용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 있죠. 그걸 우리가 경제학 전체에서 투자로 봐요. 투자로. 그 다음 비주택 투자는 이런 거야. 공장, 건물 또는 도로, 항만, 교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주택 투자라고 불러. 마지막으로 재고 투자는 말 그대로 기업의 재고의 증감, 이걸 우리가 투자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로 기억하세요. 투자는 크게 생산 설비에 관한 투자, 그 다음에 건설에 관한 투자, 재고의 투자,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첫 시간에 케인즈가 재고의 증감을 통해서 투자의 증감을 이해하고 투자의 증감을 통해서 국민소득의 균형을 설명한다, 그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투자는 세 가지야. 저렇게 기억. 제가 지금 칠판에 쓴 요 투자는 뭐만 얘기한 거야? 요거. 설비 투자 얘기한 거겠죠. 설비 투자. 예.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18페이지에 현재가치법부터 설명이 나오는데 그걸 좀 볼게. 여러분 참고로 여기 투자 이론은 말이야, 경제 원론 시험에서 잘 출제가 잘 안 돼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출제 비중이 낮아.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무관리 등등에서 이 투자 이론을 따로 배운단 말이야, 자세하게. 게다가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잖아, 세무사 시험에. 그러니까 이제 경제 원론 출제하시는 분이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있는 걸 알아. 근데 재정학 가면 또 이게 투자 이론이 자세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비용 편입부터부터 해가지고. 잘 출제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으니까 이쪽은 여러분들이 꼭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출제 비중은 낮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시간이라면 투자 이론하고 소비 함수 이론이 있으면 뭘 공부해야 되는 거야? 소비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법부터 볼게요. 이게 피셔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가치법은 고전학파의 투자 이론이야. 고전학파의. 자, 여러분, 어떤 기업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수익은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겠지, 그지? 그래서 어떤 기업이 2006년도에 투자를 실행했어. 그랬더니